안녕하십니까, 조선사다입니다. 오늘이 8월 22일, 그죠? 6시 19분. 오랜만에 날씨. 너무 더워서 아침 온도가 26.7도. 오늘은 주절주절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제 어떤 모 방송에서 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국 정상이 이런 외교적 성과들에 대한 각각의 의견들, 외교적인 성과, 평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자 외교를 지난 이제는 양 진영 간의 진영 외교로 바뀌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이제 냉전 시대에 소련과 북한, 소련과 미국, 한국 이런 첨예한, 그죠? 진영 간의 어떤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논리로 해서 다들 아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카드가 이렇게 넓지 않았다. 아무리 무역 관련된 내용,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러니까 국방 관련된 내용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양해는 무엇이었나 이렇게 따지더라고. 뻔한 일이지. 어쨌든 간에 위기입니다. 굉장한 위기.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결국은 끝날 듯한 전쟁에서 휴전이 이루어질 줄로 알았는데, 바이든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만한 소스가 그렇게 신선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만약에 푸틴이 퇴각한다든가, 그죠? 그냥 우크라이나가 밀어붙여서 돈바스하고 크림반도 쪽을 회복을 한 상태라면은 당연히 휴전이 이루어지고 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어떤 성과를 그들의 유권자들한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바이든이 판단하기에 기다리다 꺼낸 카드가 뭐냐? 제공권에 대한 제공권, 그죠? 이제 제공권 관련된 내용으로 옛날에 미국이 정도의 구닥다리 구소련 무기가 전부 다였다는 거잖아요. 거의 제공권이 할 만한 것도 없고. 근데 러시아 2개국과 미국의 F-16 제공에 합의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그죠? 근접 방어, 150km, 200km 지역에서의 지원 방어가 완전히 국면 전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로 인해서 러시아에 경고를 주는 거지. 좀 더 한 발 빼라, 푸틴한테. 만약 이 전쟁에서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에 대한 어떤 힘을 빼는 모습이
정확하게 이렇게 피지컬하게 보여야 된다는 부분이잖아. 그렇지 않으면은 서방 세계에서 이루어진 서방 진영의 민주주의 관련된 내용을 미국이 갖고 있는 위상 등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 그럼 프랑스, 독일 가만히 안 있죠. 급속도로 혼란 상태에 빠지는 거지. 오히려 거꾸로. 중국의 부상은 뭐 불보듯 뻔한 거고 가속화되는 거지. 그래서 캠프 데이빗에서 이루어진 내용 중에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그 들려오는 얘기는 그거예요. 전쟁 관련된 내용에 강제 조항이 좀 있었나 봐.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이지. 그런데 그 조항에 관련돼서는 거부권 행사를 했대요. 윤석열이. 그러면서 그나마 그 조약문에 관련된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생각이 있는 어떤 실무 행정가가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이번에 꽤 높은 점수를 주시더라고. 자동 참전 뭐 이런 조항이 있었나봐. 뭐 대만 지역에서의 전쟁 있을 경우에. 근데 난 이번에 3개국 조약에서 그런 거는 눈에 띄었어. 딱 들리는 얘기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과 판을 바꾸는 어떤 전략을 짜거나 판을 바꾸는 멤버십에 처음 할 때는 한국이 일단은 1차적으로 빠지든가 옵서버 쪽에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달려오다 보니까 선두에 지켜져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일간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넓지 않다. 대만과 교전했을 때 현재 상태의 다자 외교로서 중국과의 외교, 미국과의 외교, 일본과의 외교를 모호하게 만든다라면 미국은 굉장히 불안한 거지. 한 발 뺀 상태에서 조금 질척거리는 게 어떻느냐라는 게 야당 쪽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다른 목소리들이잖아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스탠스를 정확하게 하자. 스탠스를 정확하게 하자. 이런 내용들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 나중에 결과를 첨예한 이익을 다투는 곳에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 일본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이웃 국가이고 이웃이라 할 수 있는 없지만 결과를 봐야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대만과의 교전, 대만을 포위했을 때 대만 포위 작전에 관련된 전쟁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변수는 중국 내에 있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그런 징후들, 아주 우울한 징후들에 관련된 실물 경제에 채권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있는 건전한 채권들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말이죠. 일반 서민들이 대출 관리하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 1급 은행이 말이죠. 1급 은행이 지금 뽀개져 있는데 거기에 물려있는 각종 유동성 채권들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우울한 면들이. 근데
체제에 관련돼서 공산 정권이 그 부분, 공산 정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아마도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곳보다는 좀 더 칼질하기가 편할 것이다. 데이터까지 조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사태 자체에 대해서 일파만파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즉 정교한 칼질과 러프한 칼질을 교묘하게 섞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원성들에 대한 걸 그냥 뭉갠다는 얘기지. 뭉갠다는 얘기. 뭉개버린다는 얘기지. 공산주의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방송에 관련된 매체에서 보도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조작이라든가 보도 자체가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 그게 수순이 이렇게 잘 마무리될 것 같아, 중국은. 뭐 실업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걸 뭐 조작을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과거처럼 막 8%, 10%의 이제 고도 성장률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연쇄부도라는 게 신용에 관련된 사회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전통적인 이런 선진국 등의 그 예하에 있는 나라들이잖아. 신용 자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신봉하는 사회들이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자유경제주의, 자유경제. 근데 거긴 그렇지 않잖아. 신용조차도 국가 공산당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태도 제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뭉개버릴 거다. 발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곧 저도 교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 일본과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금 그 일본과 미국 내, 일본과 한국 내에 오키나와나 이런 평택 등지가 아시아에서 상당히 많은 미군 병사들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미일 조약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만에서 이루어지는 교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래서 이루어진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한국은 비전투 요원을 포함한 전투 요원에 대한 파견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겠으나 그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고, 여기 서슬퍼런 중국이 쳐다보고 있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나라에서 북한과의 교전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개인적으로, 따라서 국방 증강과, 그리고 원샷이잖아. 원샷에는 원가에 핵폭탄 관련된 내용으로도, 전략적인 핵폭탄 관련된 내용도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적인 자기네들끼리의 미소가 있을 거 아니야.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면, 핵전쟁이, 그것도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야. 일본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야. 미국은 태평양 진입에 대한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태평양 진입을 막기 위한 최후 교두보로 일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그들의 멸망. 일본이 만약에 망설어진다, 그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무궁화처럼 그 진영 안에 폭 파여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감정적으로만 다룰 게 아니라 미국이 생각하는 당시 1950년 6.25 전쟁에서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든가 그 이후에 총리와 미일 동맹을 맺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위협적인 공산 세력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이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정권에 대한 혼란이 있다라면 이건 크나큰 미국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태평양으로 해서 그대로 뚫려버리잖아. 미 서부, 태평양 서부, 태평양 동부, 우리 서부 해안 쪽. 따라서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는 러시아와 중국 체제에 대한 붕괴로 인해서 일본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터질 때만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때야말로 한국이 만주라든가 이런 중국에 대한 관련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일본에도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 우리야말로 그때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스탠스가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뭐일 것 같아. 자, 체제에 대한 이제 태평양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도 무너졌다. 이제 거꾸로 태평양에서 당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될 것 같아? 일본이라는 거지, 일본. 그렇지 않겠어요? 거꾸로 그 지점을 가지고 흔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외교적인 100년 스탠스는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전략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의,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그림에서 우리가 빠질 수가 있냐는 거야. 없잖아. 일본에 대한 전략적인 가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국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지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동북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공산권에 대한 세력을 자유진영에서 무너져 버리고 이 지역에서 우열승천하는 방법이 없어. 누구와? 미국과. 그 방법뿐이 없어. 그리고 과거의 국도를 수복하고 일본과 체제 우위를 갖기 위해서 과거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통일 정도, 일본을 흔들 수 있는, 일본을 흔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외교라고 합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내용에 있어서 하나의 스텝으로서 소련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예정, 그리고 북한이 관련된 내용으로 이 지역에서 교전을 벌이는 내용에 대해서 위협이 갈 수밖에 없죠. 누가? 미국이.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뚫려버린다면은, 태평양 지역에서 뚫려버린다면 이 지역 자체에 대한 자유진영이 교두보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공산국가에는 불편한 거야, 형대로. 45년 이후에 이 지역이 나와바리가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는 거지.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림 자체가 답답해. 내가 봤을 때.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캠페이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외교적인 매듭 잇기, 매듭 끊기가 아니라 매듭 잇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너무 정쟁적으로 야당과 이런 부분에 수재를, 공격을 가하는데 사용해서도 안 되고, 경제적인 논리에서의 중국
한테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우리의 그 수출 관련된 내용으로 어떻게든지 경제적인 이득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입니다. 얼룩이 굉장히 무더울 것 같고 답답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이후에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중요한 내용에 협약이 기 때문에 한 개인이 방송을 통해서 저의 스탠스를 말씀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조선사타였습니다.